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김호중 작가님, 닉네임이라고 할까, 활동명,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초롱꿈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어쨌든 본명은 김호중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대부분의 인터뷰이가 그랬듯이, 김호중 작가님, 역시 저와 지금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몹시 또 기대가 되고, 예, 설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호중 작가님의 어떤 존재랄까 알게 된 거는 여러 이제 SNS에서 블로그를 포함해서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글을 자주 남기시고 그래서 이제 오다 가다 이제 배웠는데 책도 작년에 출간하셨고 예, 왕성한 나름 활동을 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모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피플 인사이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에게 작가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호중, 저기 닉네임으로는 초롱꿈입니다. 음, 저는 지금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화학공학, 그리고 환경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글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남이 쓴 글을 검토하고, 또 뭐 평가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글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어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실무형 그런 글쓰기는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에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대생들은 그런 게 더욱 더 심합니다. 근데 안 가르친다고 해서 그거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나오면은 자기 생각을 글로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배운 적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 작년에 이제 상위 1%의 글쓰기 일잘러의 글쓰기 절대 원칙이라는 그런 책도 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책도 이제 조만간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여름쯤이나 되면은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온라인에서 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좀 저는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좀 시행착오를 좀 이렇게 좀 덜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기소개 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주신 김에 두 번째 책도 이제 어쨌든 올해 중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책에 대한 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궁금하네요. 어떤 책인지. 네, 저 첫 번째 책은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이번에 좀 써봤습니다. 왜 이런 책을 썼냐면은 박근필 작가님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고, 그거를 또 이겨내는 과정을 다 견뎌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특히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보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보고, 또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끝까지 잘 못하더라고요. 다 중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그만둬요. 음, 그래서 왜 그만둘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다 그만두고 조금만 더 가면 성취할 수 있는 거를 왜 스스로 다 그만둘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만의 이제 답은 어, 왜 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님 같은 경우도 수의사가 되기까지 일단 고등학교 때 공부 굉장히 많이 잘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하셨을 거고, 또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 혹독한 수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려면은 나 이거 왜 하지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이거 왜 하려고 하는지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끝까지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두 번째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되게 좋은 내용, 좋은 주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워낙 꾸준함을 강조해 오고 있고, 꾸준함만은 나름 자신 있고, 되게 중요성을 또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너무 진지하게 시작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뭐, 내용이 나온 만큼, 그냥 또 가벼이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일종의 목적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뭐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왜 저 대학교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대를 가야 된대. 왜 서울대를 가야 되는지. 그냥 좋대. 그냥 뭐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대. 그 좋다라는 기준 자체도 내가 내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좋대.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어떤 그겁니다. 기준에서 그 대학이 좋은 건지, 그 대학을 서울대를 가면, 오야, 그래, 좋다, 쳐. 그럼 어떤 좋은 직장, 그 좋은 직장의 좋은은 뭘 의미하는 건데, 그냥 고연봉? 워라밸이 좋은 거? 뭐, 하여튼 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맞습니다. 남들이 가면 좋대. 어른들이 가면 좋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를 맞습니다. 갔어. 입학을 하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뭔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나름 열심히 해서 왔는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 아, 그래.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해보자. 아, 열심히 하죠. 뭐, 똑같은 루틴이 제목만 주어만 음, 바뀌어서 끊임없이 음, 반복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그죠? 무한 루프처럼. 그래서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why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러이러해서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예를 들어 뭐 승진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내 만족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어쨌든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채 그냥 막연히 또는 남이 하라고 해서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선생님이 지금 좋다고 오늘, 하니까. 죄송하게 또 목이 좀 쉬었는데,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작가님하고 또 사전에 잠시 얘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직업인 특강을 한 3시간 연속으로 오전에 하고 왔는데, 그래서 목이 약간 좀 잠기는데, 중간에 헛기침을 해도 좀 이해 바라고요. 양해 바라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업인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수의사의 직업에 대한 설명, 안내를 해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전 그것보다 더 힘을 실어서 제 수업 마지막 부분에 PPT 화면을 띄워놓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사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5가지를 적어서 안내를 해주는데 강조를 하는데 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지금 작가님 말씀과 맥이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라.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라. 중고등 학생들에게.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얘들아, 반말은 안 하죠. 그 현장에서는 존댓말로 하는데, 어쨌든, 얘들아, 부모님이 변호사가 좋단다. AI 뭐 개발자가 좋단다. 뭐가 좋대. 어떤 직업이 유명하대. 어떤 직업이 너한테 맞아. 네 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해. A 해. 너 A 하렴. A 대학에 가렴.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A를 하라고 해도 아, 난 아닌데. 난 B 하고 싶은데. B 해야지 너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다고. 항상 그거를 제일 강조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씀 주신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하면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한마디로 동기부여가 되니까 당연히 시간, 자원도 효율적으로 쓰고 덜 피곤하고 뭐 모든 게 이제 순리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또는 남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면은 야, 그거는 정말 효율도 떨어지고, 그죠? 뭐 악순환이죠, 모든 게. 그래서 어쨌든 길게 좀 얘기가 늘어졌는데, 두 번째 책, 뭐 어떤 끈기, 예, 지속성, 뭐 요런 거에 대한 주제, 꾸준함. 꾸준함인 것 같은데, 뭐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인하대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전공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그 중간고사 1번 문제 무슨 문제를 내냐면은 이거 왜 배우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내거든요. 정말 좋은 강의네요. 그걸 근데 알아야지, 그죠? 그걸 예, 모르고 공부를 해봤자 헛공부잖아,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말이죠.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은요. 음, 그 이거 왜 배우는지 설명을 잘하는 학생은요. 총점도 높아요. 그럴 것 놀랍죠?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반면에 왜 배우는지 어설프게 알거나 거의 잘 모르면은 공부할 이유를 모르니까 공부를 덜 하거나 아니면은 그죠? 겉핥기식으로 하거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성적도 좋지 않겠죠. 네. 그리고 뭐든지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의 구간이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작가님 음, 수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난관 엄청나게 많이 만나셨잖아요. 진짜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많았잖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배우는 과정에서 그 난관을 만나는 그 지점이 딱 내 지금 실력의 한계인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서려면은요. 내가 이거 왜 공부하지? 라는 거를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 난관 절대 못 넘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답을 못 하니까 난관을 만나면은 이거를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편법을 찾아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이 세상에 편법은 없거든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 다시 만나요. 음,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뭐 살 빼는 법, 뭐 영어 잘하는 법, 뭐 수학 잘하는 법, 뭐 수영 잘하는 법. 다 똑같아요. 방법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음, 전공법밖에 없어요. 잘하는 방법은. 근데 뭐 살 빼는 방법 뭐 뻔하잖아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뭐 아무리 요즘 뭐 비만 치료제 뭐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그 뭐죠? 식단 관리랑 그 운동 관리를 해야지 그거가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그거 맞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뺀다고 한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운동 습관이 바뀌지가 않으면은 그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편법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저는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럼 그거를 정면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이번에 써봤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문득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 X 어쨌든 뭐 화성에 뭘 보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계획이. 왜 해야 되는지.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Keep going. 근데 맞아요. 이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불명확하거나 잘 모르면 조금만 힘들어도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더 내가 저 목표에
지점에 갈 수 있는데, 저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동력을 잃는다는 거죠. 음, 맞습니다. 방금 또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되게 좀 관용이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실패를 겪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실패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도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 불과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이거. 그런데 저도 굉장히 얼마 전에 큰 실패를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탈 때 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못 배워요, 그거. 대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아,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통제된 상황에서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시속 막 5, 60km로 달리는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은 실력도 안 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는 크게 넘어지고 정말 크게 다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제 겨우 두발 자전거 타고 비틀비틀 가는 실력인데 막뭐 시속 50km, 60km로 막 쌩쌩 달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넘어서는 어떤 도전을 하게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크게 넘어지고 크게 다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내 실력보다 약간 더 높은 상태를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데 내 실력은 여긴데 이만큼을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건 저도 이제 다른 이제 특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다니는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맨 마지막 그 슬라이드는 그 탑건 매버릭에 나온 Don't think just do라는 거를 항상 보여주고 그 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항상 씁니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라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책에 좀 많이 이번에 좀 실었습니다. 와, 이 대화 초반부터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평소에 저도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마치 제가 말을 하는 거를 듣는 것 같은 저도 항상 온라인에서도 그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예, 않는다. 예, 진리는 결국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죠. 실패에 대해서 정말 덜 관용적이고 실패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마치 루저인 것처럼. 근데 맞습니다. 그 반대거든요.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거거든요.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실패를 안 했다는 거는 아주 쉬운 것만 했다 또는 도전을 아예 안 했다. 둘 중 하나예요. 맞습니다. 너무 쉬운 거는 사실은 음, 도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카이스트에 실패연구소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실패를 자꾸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다른 이제 연구를 할 때 보면 국책 연구나 이런 거 보면은 성공률이 90%가 넘는데요. 음,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러면은 그거는 도전이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거를 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뭐 교수님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 그런 이제 국제과제의 평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면 야, 너 그 예산 갖고 가가지고 너 뭐 했냐? 바로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 절충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되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거를 철저히 복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거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네. 아, 쟤 저렇게 하면 실패하네. 안 되는 거를 배제해서 점점 점점 성공의 그런 확률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좋은 글씨 아유, 쓰고 낙인 찍어버리고 모자라, 어디가 모자라. 또는, 아유, 쳐봐. 괜히 무리하게. 그러니까, 온갖 뭔가 안 좋은,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그런 거를, 온갖 이유를 다 대죠. 그렇죠. 그래서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거봐, 그 무리라고 그랬지. 거봐, 그거 안 된다 그랬지. 그거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 돈 날렸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아닌데, 그죠? 더 나아지기 맞습니다. 위한 통과 의례인데, 이 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한 질문이 엄청 많은데, 뭐, 이 질문을 하나도 못한다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주제가 너무 저는 평소에도 중요하게 여겼던 거라서, 뭐, 준비한 질문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던 말씀을 더 이어나가면, 그래서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몇 가지 이제 까먹을까 봐 생각난 거를 적어봤는데, 복귀, 그러니까 전 바둑을 두 줄은 모르지만은, 바둑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게임이 끝나면은 복귀를 하잖아요. 내가 이 수를 왜 뒀는지,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은 같이 복귀를 하잖아, 그죠? 요 수는 요래서 좋았고, 요 수는 이래서 내가 졌구나. 다음에는 그럼 저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복귀를 할 기회를 주는 거고, 복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더 나을 수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실패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단어가 저는 두 가지, 회복 탄력성이랑 안티프레질인데 거의 비슷한 맞습니다. 개념이지만 회복 탄력성은 김정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막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무조건 이겨내고 으아 이게 아니고 회복 탄력성을 이란 단어를 만드신 그 김정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패를 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이유 사회적인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어쨌든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저하게 되고, 꺼려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안티프레지는, 어, 이제, 아까 전에 실패를 어쨌든 좌절을 당했어. 그러면은 더 강해지는 거죠. 마치 모닥불이, 모닥불에 바람이 불면은 모닥불이 더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안티프레지란 뭔가 태도,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의 사회 뭔가 분위기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요. 스케이트 아까 제가 이제 스케이트나 자전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는 애기들 넘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넘어졌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럼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음, 아무 도전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관중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책 중에 그 The Crab Mentality Disease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그 개 증후군, 크랩 마인드.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양동이에다가 개 이렇게 이거 한 통에다가 담아놓으면은 걔가 막 양동이 막 그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한 놈이 막 나갈 것 같으면은 꼭 다른 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당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더 크랩 멘탈리티 디지즈라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저는 그냥 크랩 마인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딱 그런 거거든요. 참 못된 심보네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의 그 기본 마인드입니다. 아,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 이게 그렇죠. 이제 예, 음,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왜 배가 아프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옹기종기 이제 있는데 저 강을 건너가려 그래요. 누군가가. 근데 사람들은 야, 너 거기 못 건너가. 너 거기 가다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떡해. 막 그렇게 해서 막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놈은 꼭 그거를 부득부득 아니야, 나 저기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계속 야, 너 어디 가? 이리 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끌어당겨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너가면은 저 봐라,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다. 이러면서 막 돌 던지고 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가는 사람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게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도 모르고,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진짜로 내가 저기 건너갈 수 있을지 아무도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건너가는 사람들을, 안 건너가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비난하냐라고, 왜 비난을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로 건너갈까 봐 겁나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 건너가면은요, 안 건너가고 여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내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게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마저 안 건너가면은, 아, 너도 바보, 나도 바보, 우리 모두 다 바보. 바보인지도 몰라. 그냥, 아,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사람이 막 물 먹고 막 자빠지고 막 그러면서 막 탈진이 돼가지고 건너가는 순간 나는 시도조차 안 한 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크랩 멘탈리티 디지즈거든요. 그러니까 크랩 마인드. 근데 그거를 건너가는 순간 거기에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음,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감내를 하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물도 안 먹고 옷도 젖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머무는 거죠. 사실은 작가님도 지금 이거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쇼츠도 만들어서 올리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인터뷰도 이렇게 섭외를 하시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섭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작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하기까지 얼마나 불확실했겠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또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것들도 그 불확실한 그 미지의 강을 건너가는 시도를 작가님은 하신 거잖아요. 그 시도를 한 사람만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그 영광을 지금 얻어가는 중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그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불확실함에 도전을 하면서 그 불확실함의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은 괜찮으니까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실패는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남들이 뭐라 그러던 말던 내 갈 길을 꼭 가시면 좋겠어요. 설령 건너갔더니 여기 아니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가봤기 때문에 아 여기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도전해 보시고 자신 있게 자신만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좀 나가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분조일날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만 쭉 해주셔가지고, 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봐야 알아요, 그죠? 역시 오늘 오전에 학생들한테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험해봐야 한다. 안 해보면 맞습니다. 모른다. 적성 체질에 맞는지 어떻게 할래? 책 보고 할래? 유튜브 영상만 보고 할래? 남의 말만 듣고 할래? 몰라. 경험을 해도 알똥말똥인데 많은 경험하렴. 강조를 하고 왔는데 맞아요. 경험해봐야 되고 이게 또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죠? 리스크죠. 리스크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리스크는 어떤 회장님, 무슨 유명한 무슨 무슨 천 회장님 있죠? 어쨌든 그분이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덴저, 영어 덴저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리스크는 피해야 될 게 아니고 관리해야 될 거라고. 투자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한다는 거는 불확실성을 피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가능성을 피한다는 거예요. 가능성. 맞습니다. 음.
그냥 가능성 없이, 잠재력 없이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발전이 없거든요, 성장이. 그래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맞습니다.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하방이 너무 열려 있어. 상방도 열려 있지만 하방이 너무 열려 있어. 이거는 다른 말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하면서, 즉,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기승전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무튼 초반에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이 주제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시청자분들이 좀 따분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역대 최초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지금 1, 20분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인데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질문은 역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작가님 아직 제가 소개도 못했고 작가님 닉네임 초롱공이 뭔가요? 의미가 뭔가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못했어요. 어쨌든 보통은 첫 번째 질문으로 닉네임을 여쭤보기 전에 시청자분들은 김호중 작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나름 어떤 뭐 교보문고든 어디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작가님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좀 읊어드리면 어,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셨고, 또 어느 대학원에 또 가셔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도 따시고, 그리고 엔지니어이시고, 또 뭐 대한민국 그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총회 대한민국 외교 대표단으로도 활동하시고, 어쨌든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돌이와 그런데 문돌이의 이 두 가지 삶을 아까 전에 작가님도 표현하셨지만은 약간 이과이긴 하지만 글 쓰는 삶도 같이 좀 겸하고 계시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글쓰기 어떤 노하우에 관련된 책인데 첫 번째 책 제목은 상위 1% 일잘러의 글쓰기 절대 원칙 부제는 자소서부터 보고서까지 라는 책을 작년 9월쯤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째 책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대학교의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어떤 미래 설계를 위한 조언도 해주고 계신다. 요 정도로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할 텐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예, 이렇게 시청자분들, 김호중 작가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초롱꿈이란 뭐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 활동명. 요거는 어떻게 요런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의미가 뭔지 요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별뜻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초롱초롱하게 뭔가 이렇게 브릴리언트한 그런 느낌의 그런 이제 닉네임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원래 뭐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어디 무슨 뭐 음, 카페 같은 거 이제 가입하려고 처음엔 초롱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뭐 있더라고요. 그 닉네임이.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뒤에 그냥 꿈을 그냥 붙여서 그냥 초롱꿈이 된 건데요. 그 음, 얼마 전에 그 범죄도시 거기에 초롱이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아 초롱꿈을 하길 천만 다행이다. 이제 뭐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 후반부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그냥 지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까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되셨는지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냥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회가 어떻게 음, 잘 주어져가지고요. 네. 그냥 그냥 부지불식간에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나 보다, 그죠? 그래가지고 네. 네 할게요. 그냥 어, 처음에 처음 한 게 그거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네. 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 좀 강의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혹시 이거 영어 강의인데 영어 강의로도 좀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네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이제 막 했는데 뭐 또 막상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게 작가님의 전공 분야에 대한 강의인 네, 건가요? 네. 음. 근데 뭐 그러면은, 그게 뭐
예, 전공 어, 분야 뭐 아시잖아요. 뭐 용어가 다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음. 제안을 해주신 측에서는 작가님의 어떤 것을 보고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예를 들어 작가님의 아, 뭐 활동? 아니면 어떤 루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가님의 아, 존재를 알게 돼서 제안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연관, 접점, 저 글쓰기랑은 상관없었고요. 어,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진짜 교수님들이 그냥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기회를 음,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막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음,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잡지. 기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해요. 만약에 저 했는데 야 영어 강의인데 그거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 영어 못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준비가 제가 되어 있어야죠. 저 예. 제 거에 뭐 소개 거기에 뭐 보셨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국제기구 관련된 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뭐 제 전공 분야로 따졌을 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훨씬 많으시거든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잖아요. 근데 전공 분야도 잘해야 되고,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이런 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했을 때, 아, 네, 가볼게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케냐, 그 유네스코에서 그 케냐를 다녀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냥 여차저차 하는데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해서 아, 네. 해서 그냥 간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런 뭐 국제기구 뭐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평소에.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인터뷰가 되게 묘한데요. 그래요. 아니, 평소에 제가 계속 하던 말씀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이 너무 같아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책이 9월경에 내올 예정인데, 거기에 제가 실은 적지 않은 내용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네, 너무 어쨌든 신기하고,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된 자가 되어 맞아요. 있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그럼요.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행운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운이 오지 않거든요. 운은 맞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자한테만 잡히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는 게 아니고, 평소 계속 노를 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계속 노를 젓고 있었던 거죠. 예. 하여튼 오늘 되게 계속 뭔가 이런 묘한 기분으로 제가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분 좋은 묘함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어서 초반부터 계속 뭔가 공감대가 뭔가 동질감 이런 게 막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감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영어가 안 돼.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영어 준비할게요. 그럼 거기서 그런 건 기다려주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른 지금 사람한테 바로 지금 넘어갑니다. 필요해서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너무, 야, 그 뻔한 말 아니야? 어떻게 보면 뻔하죠.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뻔한 게 진리인 거.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클리셰가 진리인 거. 예, 뻔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를 사람들이 안 해요. 그 그러니까 아까도 너무나도 당연한, 예, 모두가 작가님께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살 빼는 거 너무 원리 당연하잖아요. 간단하고. 덜 먹고, 인풋 적고, 인풋보다 더 많이 아웃풋, 소비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 막 요령으로, 편법으로, 그저 꼼수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공법.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되게 신기한 인터뷰가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여기저기 질문 순서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제 맘대로 할게요. 작가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책, 목차에서 제가 쭉 훑어보다가, 요 목차 요거는, 뭐, 큰 제목이든 아니면 작은 꼭지 제목이든, 요거 좀 흥미롭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뭐,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거. 그 중에 하나를 또 꼽으면은, 보자. 엔지니어도 글을 잘 써야 살아남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요거를 또 약간 깨는 거거든요. 야, 엔지니어는 소위 말하는 이과잖아요. 그죠? 굳이 이과, 문과 꼭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글하고는, 글쓰기하고는 좀, 또는 상당히 거리감 있어 보이는, 그냥 뭔가 이과적인, 엔지니어적인 뭐라 그럴까? 육체, 아니면은 뭐 스킬, 뭐 어쨌든 아니면 뭐 수학적인 뭐 공식, 물리학,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엔지니어가 글을 잘 써야, 엔지니어도 글을 쓰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엔지니어도 글을 잘 써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엔지니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합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죠. 프리랜서로 하지 않는 이상, 엔지니어도 분명히 이제 뭐 기술사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시긴 하지만은, 비록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아웃풋은 어떤 조직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모든 어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음, 이 정보의 밀도는요, 말이 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이제 요 유튜브, 지금 이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은요,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1시간 동안 글을 읽으면은요, 유튜브를 1시간 동안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밀도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은 휘발돼요. 아까 우리 한 말 지나가 버렸잖아요. 물론 레코딩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레코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는요. 휘발돼 버려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제가 작가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둘만이서가 들을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조회 옛날에 학교에서 조회하듯이 막 100명, 막 200명 모아놓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다 그 한 자리, 한 공간, 같은 시간에 모아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달하는 것도 밀도가 굉장히 낮고. 하지만 글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의사결정권자 그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공학적인 지식, 아니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 얼마나 잘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판가름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엔지니어가 글을 다 잘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똑같은 엔지니어라고 해도 저처럼 글을 쓰는 그런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도 있고, 현장에서 뭐 레벨기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엔지니어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굉장히 여러 사람과 지금 일을 하고, 그 여러 사람과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소통하고 하려면은 글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잘 글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음,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어떤 사회, 조직 안에서 같이 좀 잘 살아남고,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 그렇게 좀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에는 한계가 있으니,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글을 그냥 대충, 그냥 주먹구구 쓰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어쨌든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잘 쓰는 게 필요하다. 네. 음, 이해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극단적인 예로 특히, 혼자 일하면은 음, 크게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글쓰기가 어떤 의사 전달이든 지식 전달이든 그럴 때 되게 중요한 매체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뭐 교량을 짓는다든지, 항만을 짓는다든지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투입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투입이 돼요. 음, 그런 수많은 분야와 수많은 공종들이 복합적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게 말로 설명한다? 그 듣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렇죠. 굉장히 수많은 공종들에서 얼마나 매일같이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거를 계속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예정된 공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진행이 되는데 음, 말로는 남질 않아요. 음,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전달하지도 못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꼭 이거는 뭐 엔지니어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쓰기라는 것 자체, 우리가 왜 글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말하는 거는 휘발되니까 남는 게 없으니 결국은 남는 거는 기록뿐이니까. 예, 그래서 직접적인 뭐 이게 뉴필이든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 어떤 남기는 것든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글로 써서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실제로 그래서 공사를 하면은요 설계도서뿐만이 아니고 음,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이 생산이 돼요. 음, 음.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지만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은 뭐 분쟁이 났을 때라든지 음, 그런 거를 다 그 증빙 자료로 그게 다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말로만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전달했다 치면은, 야, 내가 어제 A라고 얘기했잖아. 언제 B라고 얘기했어? 이게 뭐 기록에 안 남겨 있으면 그죠? 네. 되게 작업 곤란. 지시라든지 그런 게 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거고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장비가 투입이 되고 어떤 장비가 몇 대가 투입이 되고 사람이 어떤 공종의 작업자가 몇 명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는 요새 특히 이제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안전 관련된 서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음, 그런 게 해서 실제로 공사 한번 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생산이 됩니다. 실제로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럴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눈에 띄던 게 유독 글 잘 쓰는 사람의 특징이 한 일곱 가지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곱 번째, 자신만의 글쓰기 기준과 원칙이 있다. 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제가 꼭 뽑아온 이유는 작가님에게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면은 작가님은 자신만의 글쓰기 기준과 원칙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음, AI가 쓰지 못하는 그런 걸? 이야, 이거 그런 거를 저는 쓰고 싶습니다. 이따가 나올 질문인데, 여기 나와버렸네.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AI가 못 쓰는 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글일까요? 나만의 스토리요. 나만의 스토리. 야, 이 스토리, 이것도 이따가 나올 질문인데. 어쨌든, 바로 뒤에 나올 건데. 보고서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제가 목차에 가져온 게 타인을 설득하고 도와주는 스토리텔링의 힘. 요게 눈에 띄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일까요? 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AI하고 같이 막 나오는 바람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스토리텔링.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줄 때 반드시 AI를 쓰라 그래요. 어떤 교수님들은 AI 쓰지 말라 그러는데, 뭐 요즘은 그런 교수님들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신 과제 뒤에 어떤 AI를 썼는지,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리고 써보니까 어땠는지 그 내용을 저는 꼭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조사를 이제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는 뭐 개과고 뭐 다리가 네 개 달렸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과제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보고서는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다 똑같아져요. 그 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를 왜, 왜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문방구에 가가지고 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개가, 10자루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골라요? 아무거나 고르잖아요. 왜 다 똑같으니까.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제안서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따야 되는 그런 제안서예요. 근데 다른 경쟁 업체랑 다 똑같으면은 그 업체 거를 왜 뽑아야 되냐고요. 남들이랑 차별성이 없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차별성이 있으려면은 내가 이 개를 왜 키우게 됐는지, 응? 이 개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개가 알고 보니 뭐 털을 색깔은 하얗고 뭐 귀는 어떻게 되어 있고 꼬리는 어떤 식이고 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개 얘기를 하더라도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지금 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한테 제가 지난 학기에 가르친 게 이제 반응공학이라는 이제 과목이었었는데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거를 라면에 이제 그 빗대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 시간은 반응 시간인 거고, 뭐 라면이 익은 정도는 뭐 반응 진행도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반응 진행도라든지 뭐 반응기라든지 뭐 반응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남들 다 똑같이 썼는데 그거를 라면이라는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 학생은 그 학생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눈에 띄고 정말 읽고 싶고 그렇잖아요. 죄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요새 뭐 AI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글도 많이 쓰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제 정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AI 그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감흥이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신기한데 그 사람만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이말년 같은 그 만화가 있잖아요. 되게 못 그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색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끌려 하거든요. 잘 그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독특한 걸 원하지.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는 걸 원하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매크로 돌려가지고 돌리는 그 댓글들 이렇게 가끔씩 달린단 말이에요. 그거 읽었을 때 감흥이 있어요? 감흥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삭제해버리죠. 근데 정말 단 한 줄, 와, 진짜, 뭐 그냥 그 말만 써도, 아, 진심이 담긴, 와, 진짜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글을 쓰던 뭐 그림을 그리던 뭘 하든지 간에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색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쓰고 싶고, 저는 학생들에게도 보고서를 쓰더라도 너만의 색깔이 있는, 너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글을 쓰라고, 보고서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AI는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될 거거든요. 될 거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이미 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그렇게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만의 스토리가 없는 거는요, 스스로 AI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글이던 그림이던 뭐 사진이던 뭐든지 간에 나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거를 좀 추구해야 된다. 그게 저만의 어떤 뭐 글쓰기 지론이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으로 돌아와서 보고서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네, 이 의미인즉 자신만의 색깔이 필요하다. 뭐 네, 요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입장 어, 바꿔가지고 윗사람이 보고받는 사람이 음, 보고서를 내 것만 보냐고요. 음, 뭐 박대리 것도 보고 김 과장 것도 보고 뭐 최 차장 것도 보고 뭐 여러 사람 거 다 보잖아요. 근데 보고를 왜 하냔 말이에요. 결정 내려주세요라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 내리는 거는 그 윗사람한테까지 올 거면은
간단한 거 아닌 거잖아요. 간단한 거면은 실무자선에서 처리하죠. 그럼 골치 아픈 거라는 건데 그 결정을 내려주려면은 이거를 내가 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왜 벌어졌으며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스토리가 있어야지 아 그러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겠네 내지는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고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도 이제 그런 임상에서 누가 보호자가 걔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던져놓고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치료를 하냐고요. 얘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며 뭘 먹었으며 뭐 하다못해 뭐 나이가 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며 아니 뭘 봐야지 뭐 치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그거 없어도 뭐 또 찬찬히 알아보면 뭐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얘가 왜 이렇게 해서 다치게 됐는 건지 아니면은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토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보고서에서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더 빠르게 그런 상황 파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고서라고 해서 뭐랄까, 딱딱한 어떤 정보, 팩트만 열거를 하거나 또는, 재미없잖아요. 읽고 싶지 거기에, 않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제 거기서 그나마 첨가를 했는데 앞뒤 다 자르고 그래서 기승전이 빠지고 그냥 결론만 그냥 덩그러니 음, 있거나 이러면은 어쩌라고 그러는. 곤란하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팩트도 중요하고 사실 열거도 중요하고 논리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글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줄거리라든지 맥락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또는 맥락입니다, 바로. 그렇죠. 맥락 또는 자신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는지 이런 거 나는 어떤 부분에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게 좀 더해져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맞습니다.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그 학생이 사용했던 일종의 사례를 들거나 비유를 들거나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곁들여지면은 더 뭔가 좀 풍성해지겠네요. 네. 그런 음, 사례를 드는 게 어려운 거를 되게 쉽게 표현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네, 그런 거죠. 어려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요, 아무나 다 해요. 근데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거를 쉽게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성인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어린이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 과제를 내줄 때에도 또 이제 제가 아까 그 AI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있지만 또 다른 조건이 첫 번째 페이지는 반드시 원페이지 요약 보고서 그리고 나머지는 분량과 형식은 자유. 하지만은 그거를 검토하는 시간은 단 5분밖에 안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써라. 그리고 그 부모님이나 친구나 중학생한테 보여줘도 이거 이해할 수 있게끔 써라. 그렇게 조건을 줍니다. 음, 왜냐면은 양 많은 거를 양 많게 쓰는 거 아무나 다 하거든요. 근데 양 많은 거를 한 페이지로 그 요약하는 거는 그거 아무나 못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무나 다 하지만은 어려운 거를 중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내가 그거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어떤 뭐, 뭐 강아지가 어떤 뭐 증상을 보이는데 그거를 굉장히 어떤 의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저한테 설명하면 제가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그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말이든 글이든 주 목적은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때에 따라서는 설득하기 위함. 크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해하고 설득이 당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쉽게 그죠? 써야죠. 그렇죠. 맞아요. 참 공감되는 말씀만 계속 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눈에 띈 목차 하나가 남았는데 인생을 바꾸는 블로그 쓰기.
이게 이제 목차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그러면은 작가님은 언제부터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셨고, 왜 쓰기 시작하셨으며, 블로그를 씀으로써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인생이 크든 작든 바뀌셨나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뭐 이런 게 궁금했어요.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23년도 한 중반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음, 그냥 김승호 회장님의 그 경제용어 96선 그냥 그거 정리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정말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해서 쓰기 시작한 거는 24년 8월 1일. 그러니까 이제 곧 2년 다 돼가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하게 글을 써왔습니다. 근데 저는 블로그 글을 쓰면서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은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작가님도 이제 직업이 수의사시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저도 다른 형태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유난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 공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글 썼어요, 글. 음, 근데 그 글도 이제 일기 쓰는 친구들, 음, 일기를 꽤 오랫동안 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되게 조리 있게 잘 말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작가님하고 저하고 나눴었던 얘기를 그대로 스크립트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지금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문장으로 바꾸면은요,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문장의 호응도 안 맞고, 막 중언부언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글은요, 그렇게 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문장의 구조도 정확히 맞아야 되고요. 문장의 호응도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만 제가 하나의 문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하나의 문장을 꾸준히 써나간다는 거는 내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꾸준하게 그렇게 글을 쓰면은요,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음, 그러면은 이 말을 할 때도요,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갑자기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오픽 시험을 봤어요. 오픽이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말하기 시험, 영어 말하기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험이 보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뭐 오픽 책을 한번 사서 봤죠. 그랬더니 뭐 발화량을 늘려라 뭐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글 썼어요 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상황 이제 거기 뭐 이제 상황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냥 글로 쭉 썼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오픽에서 발화랑 늘리라 그래서 뭐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도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알맹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조금 떠듬떠듬 얘기를 하더라도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글을 쭉 써오면서 그렇게 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회사 후배들이나 학교에서 만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을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책도 쓰게 된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글을 꾸준히 써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음, 그게 가장 큰 변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로 표현을 하려면 글은 적어도 중언부언하기가 어렵죠, 그죠? 네, 진짜 아무리 뭐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글로 옮기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한번 말씀하신 정제되고 필터 걸러져 가지고 뭔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일기 쓰는 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죠? 음. 네,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지? 글 쓰는 게 좋대. 아, 그럼 글을 쓰긴 써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 그럼 가장 만만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일기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일기는 남한테 일단 공유를 굳이 안 해도 되고, 나만 보는 거니까 부담감도 적고. 그래서 매일 한 줄, 두 줄 감사 일기가 됐건, 그냥 네, 그날에 있었던 뭐 경험이 됐건, 사건이 됐건, 한 줄, 두 줄 쓰다 보면은 점점 아마 쓸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글쓰기 근육이 붙어서 점점 필력이 늘어나는 거를 본인도 체감할 테고. 확실하게 체감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기는 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써볼까? 그러면 이런 시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럴 맞습니다. 때 이제 아마 지난번 인터뷰인가에서 이제 또 나온 대화 같은데, 그 다음으로 이제 무난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글이 됐건 책이 됐건 어떤 문장, 글귀, 뭘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내 생각을 보태는 거죠. 무슨 거창한 서평이 아니더라도 오늘 책 맞습니다. 한 단락을 읽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뭐 내 생각 한 줄, 내 두 줄.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줄, 두 줄 계속 이제 한마디로 기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A라고 하는 어떤 글에 대한 B, 내 생각. 그러면 이제 음, 처음에는 A가 당연히 많다가 나중에는 B가 더 많아져,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겁니다. 종국에는 A 없이 내 내 B만으로도 이제 생각. 온전히 글을 다 충분한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순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가 어렵다. 막막하다. 막연하다. 그러신 분은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매일 어떤 형태든 가볍게 일기를 쓰시고 거기에 그 다음 단계든 아니면 동시에든 어떠한 글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을 조금씩 보태보시라. 그러면은 분명히 단언컨대 시간의 문제이지 글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이거를 왜 단언할 수 있느냐? 제가 경험했으니까. 야, 저도 그렇고요. 너, 네 그랬다고 무슨 일반화 오류 아니야?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저도 경험했다는 거. 근데, 저도 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다른 분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라. 해보시라. 네. 그렇죠. 다음 질문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 쓴 글과 못 쓴 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야, 이거는 또 되게 좀 물음표가 떠지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잘 음, 쓴 글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회의를 한번 이제 줌으로 이제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뭔 소리야? 막 이런 좀 답답한 그런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제 음,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딱 보는 순간 이거 하려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음, 알 수 있는 그 보고서와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그 글이 음, 확연히 나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방금 아까 작가님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글이라는 거는 어떤 내 의사든 어떤 정보든 그거를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게 명확해야 돼요. 제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건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건지 짜장을 먹고 싶은 건지 짬뽕을 먹고 싶은 건지를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제가 원래는 짬뽕이 먹고 싶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돈가스가 좀 땡겼다가요. 근데 순댓국밥도 좀 땡기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음, 예. 그 그렇죠.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 맞아요. 경우가 이제 그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음, 되실 텐데요. 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글이 나올까라고 순간적으로 한번 머리를 굴려봤는데 하나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과욕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뭔가 이 글에 담고 싶어. 맞습니다. 어, 일종의 욕심이죠. 뭐, 네. 글을, 잘 쓴 글을, 로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남한테 어쨌든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 싶은 좋은 마음인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많은 걸 이렇게 담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요, 어쩌자는 건데, 어, 그래서 그게 보고서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음, 한 문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보여요. 음,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보면은 한 문장이 막 네 줄, 다섯 줄씩 가는 그런 글들도 되게 많이 그렇죠. 보거든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줄 쳐줘요. 음, 주어, 동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음, 주어와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순댓국도 먹고 싶어가지고 순댓국집을 갔다가 짬뽕집을 갔다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 지금 딱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음. 문장에서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 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렇죠. 거기에 뭐 윤기가 잘잘 흐르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한 문장에다 다 담다 보면 진짜 한 문장이 막 네 줄, 다섯 줄 되는 거 비일비재하게 보인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 글쓰기 고수들이 말을 입모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문단에 하나의 핵심 메시지, 하나의 주제를 담고 한 문장에도 하나의 어떤 메시지만 담아라. 음, 예, 바로 그거예요. 한 문단에 막 말하고 싶은 게 많아서 막 세네 가지 주제를 담고 그리고 또는 한 문장에도 막 세네 가지 하고 싶은 말을 담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읽는 사람이 캐치를 못해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제 생각. 두 번째는 자기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무슨 해야 말을 하고 돼? 싶은지가 내 그렇지. 스스로가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거야. 뭐 일단은 말은 해야 돼. 글은 적어야 돼. 내가 정확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글이 겉도는 거죠. 알맹이가 없이. 그거는 일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음, 발표를 하던 뭘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음, 말 뭔가가 횡설수설하고 막 어려운 말 쓰고 그러면요. 음. 100%그 사람 그거 자기 뭐,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쉽게 말합니다. 맞아요. 제대로 알고 있거나 많이 알고 있거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짧으면서 임팩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 꺼낸 것 중에 하나가 비유예요, 비유. 응, 비유. 비유를 네,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정말 쉽다는 거죠. 아까도 그 학생 봐요. 라면을 들어서 그러면 응, 뭐 그냥 일반적인 전공 서적에 나와 있는 그냥 전문 그런 용어들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어떤 라면이 됐건 뭐가 됐건 비유를 해서 하면은 얼마나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그죠?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인간의 뇌가 그렇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요. 야, 네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야, 내 마음은 호수야. 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유가 괜히 무슨 있어 보이려고 비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청자를 위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정말 뭐 인용도 많지만은 비유를 정말 찰떡같이 해요. 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비유를 잘 음, 하려면은 음, 그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고명환 작가가 꼭 모르면은, 강조를 하잖아요. 비유 그죠? 못해요. 예. 맞아요. 막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비유가 그냥 아무것도 인풋이 없는데 그냥 뚝딱 나오나요? 절대 비유가 되려면 비유는 결국 연결이거든요. 연결. 창이고 그럼 연결이 되려면 내 안에서 뭔가가 다다다닥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이 소스들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내 안에 이 소스가 어디서 와요? 갑자기 지들이 인치약은 아무리 짜도 생기나? 안 나오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많이 경험한 거 또는 많이 읽은 거
그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왜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핵심 전달이 잘 안 되고 막 이 말하는 건 저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자기가 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서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막연히 쓰면 안 되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이거부터 이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기성 뭐 트렌드 따져가지고 요새 이 주제가 핫하대 써보자. 아 곤란하죠. 어 적어도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읽는 사람도 알아요. 그 딱 읽어보면은, 아유, 음 이거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면서 썼구나, 맞아요. 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사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썼구나, 인지, 음 다 느낍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작가님과 한 6시간 한 정도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와, 정말 뭐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지금 1시간은 어쨌든 넘었고, 뭐 준비한 질문의 한 10%도 못 했는데, 아무튼 너무 오래 제가 붙잡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책에서 읽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쓴다. 이 또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요거에 대한 또 작가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싶네요.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보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 그냥 뭐 블로그를 쓰던 뭐를 하든지 간에, 음, 항상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이 있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간에 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콜라를 좋아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지금 당뇨병이 있어서 콜라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콜라 좋아한다고 야 이거 콜라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뭐 마셔봐 라고 얘기한들 그게 음, 그 사람한테 먹히냐고요. 음, 한 거거든요. 글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가 지금 궁금한데 어? 아니 이 뭐 왼쪽으로 가는 길에는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요. 아스팔트가 만들어진 원리는요. 석유를 정제해 가지고요. 뭐 음, 증류를 거쳐 가지고 나온 아니 그거를 왜 얘기하고 있냐고요. 왼쪽으로 갔을 때 강남이 나오는지 서초동이 나오는지 그걸 알려줘야지. 음, 뭐 보도블럭이 만드는 게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무슨 색깔이고 보도블럭이 몇 개가 깔려 있고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꽂혀 있는 그거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뭐 휴지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세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 일단은 한정 지어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윗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보고서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을 때 상사에게서 이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싶은 건지 그러면 예, 일단은 보고서 안녕히 가려면 망하는 거예요. 안녕히 가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달려. 이건 뭐 미갈식, 두갈식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었던지, 전혀 번지수를 잘못 짚었던지, 아니면 어쨌든 핵심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게 숨겨놨던지, 핵심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한눈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그 청첩장에 있는 약도 생각하면 돼요. 음, 청첩장의 약도는 그 예식장에 어떻게 오는지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까지 그 가는데 가로수가 몇 개가 있는지, 가로등은 뭐 LED 타입인지, 뭐 네온등인 건지 그런 거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막 설명을 하려고 드는 거죠. 위성 사진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약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가면 예식장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건데 우리는 그림 실력도 안 되면서 위성 사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보는 사람 얼마나 조잡한 그림으로 위성 사진을 따라 그리니 그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쭉쭉 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500m 황금 예식장 딱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잘 드러나게 어쨌든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약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장문이 나쁘고 단문이 꼭 좋다. 무조건 단문을 써야 된다. 꼭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가능한 한 보통은 단문이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의사 전달을 할 때 그래서 메시지 전달할 때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쉬운 거는 사실인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핵심을 좀 잘 짚는 그런 구조로 좀 글을 잘 써야 되고. 아까 전에 그쵸. 이게 글 아니면 글에서 더 나아가서 책을 쓴다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책도 물론 있겠지만은 글과 책은 그러니까 나 혼자 보는 일기가 아닌 이상 일기는 나 혼자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책까지 안 가고 글 오픈돼서 예를 들어 어디든 온라인이든 어디든 공유하는 글이라고 쳐요. 그러면 결국에는 독자가 생기는 거고 읽는 사람을 이렇게 상정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쓰고 싶은 글을 써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안 된다까지는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글이 갖는 의미가 되게 퇴색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죠? 나만 쓰고 싶은 글인데 남한테는 공감을 1도 못 얻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아마도 두 번째 책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를 들어 얘기하고 싶은 것도 당연히 쓰고 싶겠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쓰되 보편성도 담으면서 너무 사적이지 않은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너무 나한테만 오로지 100% 나한테만 한정된 글을 쓰거나 그런 책을 쓰면은 되게 이제 곤란하죠. 그러면은 아무도 읽지 않는 글,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돼버리면은 나 혼자만의 만족이고 그게 과연 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독자층을 뭔가 염두를 해야 되고 책을 예를 들었을 때 타겟 독자를 설정하고 지금 독자들은 요즘에는 어떤 책, 어떤 주제, 소재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유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이긴 하지만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어떤 사회적인 유용성이라든가 책의 유용성을 따졌을 때는 독자가 원하는 책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가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공감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또 제 생각에 또 연결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독자는 이제 책 같은 경우는요, 음, 독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죠? 네. 음,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 아까 전에 그 대화 바로 나눈 거와 그겁니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결론이 뭐라는 거야? 이게 그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을걸요? 실제로 저 음, 이것도 음, 실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저는 정말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제가 쓰기도 하고 검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이제 써온 거를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요, 그냥 덮어놓고 자, 이거 보지 말고 나한테 음,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로 뭐야? 한 음, 문장으로 뭐야?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음, 그래서 이렇게 그겁니다. 뭐 그러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음. 그럼 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논문 리뷰어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게 명확한 거면은 이 어떤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쫙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설명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이 논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보고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은요, 모든 게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을 글로 명확히 설명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저도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건데, 계속 이제 저는 어쨌든 글 쓰고 책 쓰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또 막 이제 몰입이 되어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이제 연관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책 쓰기, 작가님도 책을 쓰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 책을 쓰고 싶어. 막 준비를 했어. 근데 출간 기획서를 예를 들어 나 혼자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책을 내가 왜 쓰는지, 이 책의 주제가 뭔지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 내가 써야 돼. 근데 이 책의 주제가 한 문장으로 정의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책은 뭐 망한 거라고 하긴 곤란해지죠. 그렇지만은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자도 여러 투고를 예를 들어 받잖아요. 그럼 편집자가 그 저자한테, 그래서 이 책에서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한 줄로 말씀해 주세요. 딱 한 줄로 말하는 저자가 있고, 뭐, 막,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한 줄을, 중원부하고 해원수술하고 한 줄로 오면 이제 문장이 길어지거나. 그럼 이제 그 책은 글렀다는 거죠. 맞습니다. 책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비유하자면 책 쓰기. 그래서 모든 게, 아까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통된 얘기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블로그 글을 하나 보다가 블로그 이웃분들이 작가님을 넛지맨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음, 뭐 시청자분들도 넛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뭐 쉽게 표현하면은 툭툭 어쨌든 찌르는 거죠. 뭔가 툭툭 직접적으로 야, 너 뭐 해야 돼. 야, 뭐 이거 해. 야, 이거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거나 지시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슥 이제 뭔가 이제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블로그 이웃분들에게 어, 뭐 주로 어떤 넛지를 하시나요? 일단 하라고요. Just do it. 일단 하라고. 완벽할 때를 기하지 말고 일단 하라고. 음, 저는 아니 일관돼요. 그거는 뭐 블로그 이웃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뭐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이나 뭐 제 회사 동료들이나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일관되게 얘기해요. 일관되게. 보세요. 이게 저는 애당초 잘하려고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냥을 안 해요. 근데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되 그거를 꾸준히만 하면은요,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정상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AI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 수 있는 거다. AI가 더 친절하게 다 알려준다. 그러면은 이거 너희들이 미리 예습해오고 AI가 알려주지 못하는 거를 나한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습을 좀 해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땠겠어요? 당연히 안 해오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제 학생들은 뭐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죠.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AI한테 배울 수 있는 거를 굳이 그 귀한 강의 시간에 다른 시간을 들여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 예습을 해와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좀 안 하는 게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일단은 해라.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그게 제가 하는 넛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공감돼요. 저도 주위 분들에게도 참 역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일단은 하는 거, 완료에 일단은 초점을 두고 일단 하면은 뭐든 얻거든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막 잘해야지, 그럴싸하게 해야지, 근사하게 해야지 이러면은 그래서 시작을 못 해요. 못하거나 너무 뒤에, 나중에 너무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하거나. 근데 그렇게라도 그, 다행이죠. 뭐 하라고 그랬는데, 음, 이따가 할게라는 말은 안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 예, 다음에, 나중에는 안 나중에 한다는 다음에는 뜻이에요. 없어요. 안 하겠다는 예, 거죠.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요. 오늘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하면 돼, 지금.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작가님의 또 글 중에서 평범한 사람의 생존 전략, 콘텐츠 생산자 대기, 이런 말씀을 또 봤어요. 나 평범해. 나한테 무슨 콘텐츠가 있겠어. 콘텐츠 생산자 되면 좋대. 근데 나 너무 평범한데? 내가 어떻게 콘텐츠 생산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내 얘기를 하세요, 내 얘기. 그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유일무이, 유일무이하죠. 예. 이게 아까 제가 그 뭐 AI로 쓴 글은 결국은 다 똑같아진다. 그럼 나만의 차별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넷플릭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뭐 뭐죠? 미션 임파서블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왜 보냐고요. 그것만의 재미, 그것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뻔한 내용이면 그거 보냐고요. 그거 왜 봐요? 그 뻔한 거 음, 다 아는 거를. 음, 그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나만의 어떤 독특함, 나만의 유일무이함이 없으면은요, 살아남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얘기 쓰시면 돼요, 내 얘기.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약간의 뭐랄까 오해를 하시죠. 아, 내 얘기? 내 얘기 너무 평범한데? 남들 이런 경험? 내가 했던 A라는 경험? 남들 다 했을 텐데? 나라고 뭐 특별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실패한 거? 아니면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한 거? 뭐 그거 나만 했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똑같은 대학에 입학에 실패하고 뭐 이혼을 했다 해도 똑같은 어떤 사건이지만 그거에서 그거에 이제 연관된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 이거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는 사람 한 명인데. 그리고 거기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 앞에 인터뷰 초반에서도 우리 실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실패의 경험은 누구나 굉장히 쓰라리고 아파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아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아무는데 그거를 가장 빨리 아물 수 있게 하는 거는요. 내 그 아팠었던 그 경험과 그 경험을 했을 때 내 감정을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글로 쓰는 과정에서 내 감정에서 더 멀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이제 형광펜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눈앞에 이러고 있으면 이거 무슨 모양인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아, 무슨 모양이고 뭐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아팠었던 그 과거 처음에 쓰기 되게 힘들어요. 누구나 살면서 누구나 다 실패와 그런 어떤 시련의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꺼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꺼내보세요. 꺼내고 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 스토리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그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로 그 얘기를 꺼냈지만은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덧대가지고 그 경험을 쓰면서 그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내 슬픈 이 어떤 기억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거를 좀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한 나만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슬픈 그 과거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나만의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죠. 써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글쓰기 효과죠. 일종의 치유 효과,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그죠? 음, 효과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죠, 정말. 한도 끝도 없죠. 정말, 저희가 꼭 작가님이나 저나 무슨 글쓰기 예찬론자 이런 게 아니고,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안 할 이유가 없고, 하면 너무 좋고, 근데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요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가님, 그래서 회사에서의 내가 아닌, 진짜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뭐 어떤 사건 저,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나의 삶이란 어떤 것이고, 현재는 진짜 나의 삶을 살고 계신지, 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김호중이라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직장에서의 나를 자연인의 나랑 동일시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은 언젠가 죽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명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달리 많이들 말하면은, 망각을 하고 예, 살죠. 그렇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녀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아무도 보장을 것처럼, 못하죠. 그런 것처럼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입사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회사를 나옵니다. 정년퇴직을 하건, 뭐 명예퇴직을 하던, 뭐 내가 그만두던, 음, 해고를 당하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면 회사에서 뭐 임원분이라든지 막 진짜 막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분들도 헬스장에서 만나봐봐요. 길거리에서 만나봐봐요. 그냥 56번 회원님 아니에요, 그냥. 어? 그렇죠. 저기, 아파트 저기, 뭐예요? 재활용품 거기 가면은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잖아요. 옆집 아저씨죠. 근데 회사에서나 그게 뭐 임원이고 뭐 간부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회사에서의 어떤 회사에서의 김호중 어떤 뭐 직함, 이게 아니고 그냥 회사 다 그냥 제 뭐 명함이고 간판이고 다 빼고 나서 그냥 김호중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가치를 주고 싶어. 라는 어떤 저만의 그 답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저는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도 저는 이제 아들이랑 지금 이제 둘째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저는 아들이랑도 얘기를 되게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냐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합니다. 그게 단지 저나 고등학생인 제 저기 자녀나
국한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을 당연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당장.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껍데기에 씌워진 나, 뭐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런 거 말고요. 나, 김호중이라는 사람, 나, 박근필이라는 사람, 나 자신. 그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저는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또 공감되는 또 말씀이셔서. 그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또 회사원 직장인들이 그죠? 그런 거기서 회사 직장에서 나오는 명함이 니거로 곧 나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그냥 병풍이고 배경인데 네, 네. 특히나 이제 아니, 그나마 회사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은 해요. 김 부장, 김 대리, 나 어떤 회사에 뭐, 그래, 회사에 있을 때는 작용한다 치지만, 예를 들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사에서 나왔다 쳐요. 그 순간, 그거는 아무것도 그냥 아니에요. 사라져요, 그냥. 슥, 그 나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공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이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서 현업에서 물러나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임금 체계가 연공서열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높은 간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사철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해요.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다 해요, 다.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 그 사람이 인사권을 쥐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뭐 승진을 시킬 건지 어디 전보로 보낼 건지 그런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개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면서 직함이 딱 떨어지잖아요.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 싹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인사를 조아리고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파티션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요. 심한 경우 인사도 안 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기업에 있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 어떤 뭐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발주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소위 말해 발주처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갑. 음,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수행하시는 그런 이제 업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뭐 대리나 뭐 주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고개 막 조아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막 뭐라도 된 줄 알고 막 어깨 막 이렇게 뭐 으쓱으쓱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조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회사, 내 직위, 내 직함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그렇죠. 사람이랑 나랑 막말로 계급장 뛰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한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그럼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착각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참 빨리 깨달아야죠, 그죠? 그렇게 동일시를 하면은 좋을 게 없어요. 음. 정말 그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고 내가 눈 감는 직전까지 거기에 있다는 전제하면은 모를까. 점점 그 회사는 평생 직장이 아닌 거는 당연하고 내 회사는 40대 요새는 뭐 30대 후반 어쨌든 나오면은 정말 그냥 홀로 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제 표현을 평소에 했던 걸 하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직업에는 결국 뭐냐면, 업이 있으면 어디든 내가 갈 수 있고, 어디든 선에 못 가더라도 나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직업인이거든요. 응,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직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장이 마치 나인 양 착각하지 말고, 음, 직업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홀로서기가 돼야지 내가 앞으로 뭐 100세 시대, 120세 세대 뭐 이런 수명이 긴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은 이 험난한 시대를 좀 삶의 질을 높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가님 말씀처럼 나 어디에 누구야?
나 어디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그냥 어디 이거 빼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자신이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전제돼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적어도 하나의 어떤 내가 본업으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랄까 가치관이랄까 철학이 명확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뭐라는 건 꼭 일이 꼭 아니더라도 나는 사람한테 어떤 기여를 하거나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 나는 뭐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쨌든 뭔가 방향이랄까 이런 게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은 뭐 회사 되고 이게 아니고 아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 내 삶의 방향은 이래. 내가 추구하는 바는 이래.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좋네. 너무 좋은데, 벌써 뭐 1시간 반 이상이 훌쩍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들은, 중요한 그래도 질문들은 다행히 다 뽑아냈습니다. 음, 그래서 남은 이제 마무리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올해가 됐건, 앞으로가 됐건, 계획, 목표, 꿈,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때요? 저는 사실 어떤 뭐 거창한 것보다 그냥 딱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가자 저는 항상 그 생각만 하면서 삽니다. 그게 제가 실제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음, 네. 그렇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네. 그게 오늘보다 나은 수학적으로도 내일. 표현이 돼요. 네. 그 작가님 옛날에 등비수열 배웠잖아요. 네. 하루에 그 1%씩 365일 하면은 38배 되고, 그렇죠. 네. 하루에 1%씩 그 세퇴하면은 2%인가? 3%밖에 안 돼요. 음, 네. 그 1%가 참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이게 결국, 복리의 힘이랄까, 꾸준함의 네. 힘이랄까, 그죠?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애당초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가자. 딱 그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우리가 어떤 산행을 하거나 뭐 마라톤을 하거나 할 때도 그 밑에서부터 저기 산 보거나 아니면 출발점에서 꼬린 지점 보면은 그거 어떻게 달려가요? 못 달려가요. 그렇죠. 근데 딱 한 걸음만 내딛는 거야. 딱 한 걸음만. 그리고 또 다음 한 걸음, 또 다음 한 걸음. 계속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꼬린 지점에 와 있고 어느 순간 정상에 도달해 있어요. 저는 그 힘을 믿어요. 꾸준함의 힘을.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려면 시선이 외부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로.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벌써 저만치 같네? 아, 그거 안 돼요. 저 사람은 또 저만치 같네? 어, 안 됩니다. 안 그럼 됩니다. 이제 조급해지고, 그러다 조급함은 헛발질 모든 하는 거를 거예요. 망치는 원천이고, 그죠? 어, 날, 저 사람이 어디를 가든, 마라톤을 해서 저 나만 보고. 사람이 몇 등을 예,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어, 저 사람이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이죠. 그렇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완주하면 되는 건데, 왜 저 사람을 내 인생이 자꾸 이제 결부시키냐는 거죠. 왜 끌어당기냐는 거죠. 예,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100% 자유로울 수는 물론 저도 없지만, 그래요. 예, 정도의 그렇죠. 차이가 있을 근데, 뿐이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이거를 제가 완벽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암시예요, 일종의. 저도 이렇게 말을 맞습니다. 함으로써,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더 지키게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뭐 여성분들은, 시청분들은 또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은, 군대에서 뭐 산행? 어쨌든, 그죠? 어, 저 뭐 몇 킬로, 그거 뭐 까마득하죠. 근데 그냥 그럴까요? 앞에 한 걸음만 내면 한 걸음만 전우, 계속. 앞에 전우 예, 등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군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보는 거고, 제가 보통 적어도 주 한 4, 5일은 이제 집까지 이제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뭐 십몇 층.
아, 심해주 또 어서 언제 가?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요. 그럼 어느새 12층 와 있어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거창하게 막 이런 거 아니고, 그죠? 그냥 뚜벅뚜벅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하려거든.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그냥 편안하게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을 쭉 들으니, 음, 오늘, 지금, 현재 잘 머무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게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렇죠. 막 너무 막 무슨 미래지향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많은 뭐 철학자가 됐건, 현인이 됐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행복하려면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머물러야 될 곳은,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지금 바로 여기, 이 예, 순간. 예. 작가님 말씀은 듣다 보니까 그거를 잘 뭔가 실천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행복하실 세상 것 같아요. 언제 하직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미루거나, 그죠? 예, 예. 불확실한, 그러니까 오지 음, 않은 그 음, 미래를 위해서 음. 오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하죠. 이 소중한, 그죠? 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죠? 네. 한 번 더, 저도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무는 걸 얼마나 연습해보자. 좋아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서. 아, 행복 그 자체죠. 아까 빈말이 아니고 대여섯 시간을 지금 하고 싶어요, 정말. 예, 그 끝장 토론처럼 너무 뭐 무슨 질문마다 답변마다 그래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쨌든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질문 두 개가 남았네요. 한 시간 한 4, 50분 됐는데 거의 뭐 두 시간이 육박합니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 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거울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느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작가님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작가님이 되게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 똑같이 저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그냥 뭐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이 그대로가. 네.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다시 한 번 더 저도 기쁘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김호중 작가님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합시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 아주 짧지만 묵직하죠. 울림이 있습니다. 음, 저도 늘 강조 드리는 거라서 10분 공감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도 뭐가 됐든 간에 그동안 미뤄왔던 게 혹시나 있으시다면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 긴 시간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또 다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김호중 작가님과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